이 시행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다는 얘기를 하고 현재 어쨌든 브릿지 론까지 올라온 애들은 이제 본 PF 가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본 PF 쪽에서는 지금 밀어내 보니까 다 미분양이 난다. 지금 유튜브 채부심을 운영하고 있는 최서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네이버가 좀 기획을 해서 런칭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사용해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뭐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리고 있습니다. 좀 정돈해서 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카페도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써보세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증권사에 계실 때 사실 그때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막 미분양 엄청 많았었잖아요. 지금이 사실 그때 조금 전초전 같은 느낌이지 않나. 그때도 한 13만, 14만, 뭐 16만인가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한 7만 5천 채가 미분양이다. 막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미분양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대로 꽁꽁 얼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 미분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미분양과 연계돼서 PF 얘기가 나오는데 이 PF라는 거는 이제 사업 시행사가 그 토지를 사기 위해서 먼저 은행보다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증권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PF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사업 시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은행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거고 건설사는 어디고 그래서 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까지 다 해줬으니까는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하면 은행이 돈 빌려주면 그 돈으로 브릿지론 PF라고 하는 이전 단계 1단계 PF를 상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조금 센 걸로 땅 사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건설사랑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이제 이자 싼 은행한테 돈 받아서 상환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 PF가 지금 전국에 25조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본 프로젝트로 올라간 PF는 100조 원 이상인데 작년부터 브릿지론 PF가 문제가 됐는데 특히 올해 2월 달에 대우건설에서 울산에 있는 사업장 브릿지론에서 발을 빼니까 그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본 프로젝트로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은행까지 안 가고. 분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는 내가 이걸 분양을 하려고 땅을 사서 이제 분양으로 올리려고 대우건설이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우건설이 그거 울산에 분양하시면 지금 엄청나게 손실 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책임준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책임준공하면 손실이 더 클 것 같으니까 그거 올리지 말고 난 여기서 발 빼겠다 해서 빼면서 대우도 440억의 손실을 기표하게 됐거든요. 근데 시행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못 올리니까 돈을 벌 방법이 없고 그러면은 시행사도 100억 원을 투자했고 900억 돈 빌렸었는데 다 날아가는 거죠. 돈 빌린 사람한테 이자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파산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게 겨우 440억이었는데 엄청나게 뉴스가 났었는데 그 돈만 25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앞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미분양도 7만 5천 세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브릿지론 PF 레벨에 있는 프로젝트를 일로 못 뜨는 거고요. 올라오면 미분양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현재 분양 단계에 있는 이 본 PF 100조 원이라도 잘 해결을 해보자. 이게 지금 건설 시행 분양 관련 사업에서 느끼는 그런 심리고요.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브릿지론 PF 바로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뭐 시행사들이 이런저런 땅도 알아보고 땅도 찾아보고 또 토지도 브로커가 있어서 요거 좀 여기 좀 개발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면서 시행회사에 자꾸 찾아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올스톱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 놀게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PF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PF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또 자서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여의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법무 회사가 있어요. 자서를 다 받아준 회사가 있는데 올해 파산을 했어요. PF가 아예 없어서 아무도 사인을 하지 않는구나. 오늘은 PF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시행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행 생태계가 거의 파괴가 됐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일어나서 땅도 알아보고 뭣도 하고 검토하고 자서도 하고 이게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었는데 이 시행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다는 얘기를 하고 현재 어쨌든 브릿지 론까지 올라온 애들은 이제 본 PF 가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본 PF 쪽에서는 지금 밀어내 보니까 다 미분양이 난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달라. 네. 그럼 여기서는 이자 내고 그냥. 네, 이자 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두 자릿수잖아요. 네. 이제 10몇 %씩 빌렸으니까 이자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아까도 100억에 9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900억에 10%면 90억이어서 자본금이 다 나가요. 네. 그러니까는 1년을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네. 1년을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 약간 이런 건데 우리 못 버티겠습니다. 우리 파산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돈 빌려준 900억 빌려준 회사도 나중에 그 이자가 누적되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것도 그럼 우리 약간 부실 자산으로 기표를 해야 되나 해서 얘네도 부실 자산으로 잡다 보면 25조나 되니까 네.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실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로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대출이나 이런 거를 약간 유예해줘요. 유예해주거나 시행사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망하게 하느니 그냥 이자 조금 안 받고 좀 기다릴게. 네, 그러면 이걸 손실로 잡으면 더 큰 재무상의 문제가 네, 생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자를 아예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시행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자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내시는 방법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자를 분납하게 한다거나 결국은 이쪽도 21년에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이제 자산 가격 하락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손실을 네. 여기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전 세계가 이렇게 유사한 상황인데 미분양이라는 거가 단순히 수치로 보이는 거는 4만에서 7만으로 올라갔다 이런 거지만 사실 밑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네. 매우 현실적이고 또 참담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면은 그 정말 경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미분양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엄청나게 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청약제도 바꾼 건 당연히 다 일도 바꿔버리고. 아니고요. 청약 뭐 다주택자도 들어오세요. 완전 네. 싹 바꿔놨고요. 전국 뭐 무순위 청약. 네, 그러니까 둔촌 주고 사라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방이 좀 풀려야 앞차가 좀 나가야 여기서도 올라오고 네. 이 본 PF도 좀 살아나니까 네. 이거 살리려고 지금 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없게 그냥 아예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미분양이라는 거 웃긴 게 분양하면 이제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분양도 안 했는데 미분양은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요 본 PF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이 얼음땡을 하냐면은 네. 그러니까 요쪽에서도 아까 얼음땡을 말씀드렸잖아요. 본 PF 랩에서도 일단 펜스 치고 분양하고 그 공사하는 척하면서 최대한 일을 덜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년에 지을 거 한 5년에 짓자. 네. 뭐 이렇게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얼음땡을 하자. 어. 그래가지고 막 펜스만 치고 굉장히 가만히 구경을 하고 그냥 별로 인원 투입 같은 걸 좀 안 하면서 최대한 뒤로 빼려고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을 안 하는 게 시대상이어가지고 분양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살수차만. 네. 그냥 물차만 그냥 맨날 다니고 아무것도 없어. 먼지만 날리고. 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게 기술이어가지고 이제는 이쪽에서도 그래서 분양을 정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분양을 안 할 수도 있는 건 어떤 걸 안 할 수가 있냐면은 주택 공급 주체가 그냥 민간 시행사인 경우에 네. 어차피 민간 시행사의 이자나 이런 부분만 커버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건설사가 자기가 이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지 미분양 찍히는 건 싫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미착공 프로젝트들이라고 해서 시행사들 자본금은 다 녹았는데 네. 건설사가 그 신용 보강을 해주면서 이제 페이퍼로 끌고 가던 프로젝트들이 한 5년간 끌리다 보니까 건설사도 힘들어졌던 건데 네. 지금은 건설사 체력이 조금 있으니까 네. 뭐 1년 2년 끌고 가지 약간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비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비 사업은 절차 거기가 사업 문제죠. 절차 사업이어가지고 네.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결국 관리차원 인가 받고 이주 철거 받고 그럼 분양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정비 사업도 그 조합은 네. 그 시행사처럼 관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조합 사업은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대형 건설사들 보면은 조합 분양은 할 예정이다. 근데 일반 시행 분양은 정말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이렇게 양분돼서 올해는 분양이 정말 굉장히 급감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은 지금 수치가 늘어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수치 자체가 안 늘어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시작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막 여기서 전국적으로 얼음땡을 하긴 어려워서 분양을 하긴 할 거다 보니까 네. 미분양은 늘어나긴 늘어날 건데요. 근데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청약을 포함해서 미분양 관리 대책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3만 5천 가구 미분양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미분양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분양이 줄어들면 미분양이 줄어드니까 분양 줄어드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지연되는 분양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분양들이 지연이 되다가 어느 순간 경기가 돌아섰을 때 네.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까지 이런 미착공 분양 현장들이 있었다가 2014년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2015년에 일제히 분양을 한 게 네. 그때 연평균 30만 하다가 갑자기 52만 가구가 갑자기 쌓여가지고 네. 한 년도에 나왔고요. 네네. 그 해로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 해도 48만 가구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어내기 분양을 한 번에 그렇죠. 처리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의 전략은 최대한 뒤로 지연시켜서 분양을 나중에 해서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그 소위 존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정부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청약 관련해서 뭐 풀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지금 해결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걸로 제가 좀 들리거든요. 지금 상황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땅을 보러 다니지도 않으면 네네. 그 정도면은 이제 어차피 저 뒤로 가봐야 저기 지금 완전 꽉 막혔으니까 네. 그냥 놀자. 그러니까 소위 옛날에 한 1980, 90년대 그 명절에 귀성길에 네. 그냥 고속도로에 그냥 고스톱 치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차피 안 가니까 아저씨들 저 와보시라고. 약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완전히 멈춰버린 거며. 네, 그렇죠. 지금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 일부에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거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더라도 일단 대출이라든가 이런 규제로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다만 청약 시장은 중도금 대출이 DSR도 미포함이죠. 네. 그러니까 DSR 미포함인 그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중도금 대출 정도로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약과 관련한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3월 13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게 이번에도 이제 통과가 시행이 되는데 중도금 대출도 원래는 5억 한도였는데 그것도 풀어줬고 그러니까 여러 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여러 개를 청약할 수도 있는데 네. 다 중도금 대출이고 DSR 미포함이니까 DSR 안 보니까. 네, 다 DSR 미포함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뭐 짧게라도 막 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만 구조적으로 이거는 집값이 비싸서 생긴 문제이기도 해서 네. 이게 풀리려면은 정말 꽤 오랜 기간 그 지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되게 자발적인 과정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주택 가격이 좀 상당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지고 반등하는 이런 두 가지 경로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 정부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 상황은 좀 이대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어디선가 막 뭐 또 터져 나가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지금 외부 변수도 좀 많잖아요. 뭐 네. 국제적으로도 지금 뭐 위기 상황을 막 말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고민이 좀 많을 텐데 뭐 매매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피가 없거나 마피라도 뭐 팔아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분양권은 주변 주택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플러스 프리미엄 가격이든 아니면은 분양 가격이든 주변 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분양이 저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분양과 청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양과 청약이 미분양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관심은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조차도 이제는 좀 할인을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한 가격이랑 그다음에 주변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서 공공분양을 공급하는 게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청약권만 덜렁 이제 등록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LH의 청약센터라든가 서울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뭐 각 광역시의 도시공사들의 그 청약센터를 다 즐겨찾기 해놓으셔가지고 공공분양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거를 굳이 팔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뭐 자기가 들어가서 살겠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 가지고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 집을 공급해 주겠다는 게 청약 제도였는데 네, 그렇게 당첨이 되셨는데 그거를 굳이 처분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요즘처럼 미분양이 좀 많아졌을 때 청약 제도도 그냥 한 번에 다 바꿔버리면 어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차라리. 네,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도 잘 안 낳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어차피 집도 안 팔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이제 집을 막 좀 주는 형태로 뭐 가면 어떠냐. 네. 어차피 집 안 사실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청약 제도를 이때 한번 대차게 바꾸면 어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네. 가족 수, 뭐 아이 수대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막. 아니, 원래 다자녀 특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어차피 3명인데 1명도 안 났는데 3명을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신혼부부 특공은 네. 결혼을 한 사람만 집을 받을 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거랑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별도잖아요. 그래서 그 첫 아이 특공 뭐 첫 아이 특공. 네, 왜 그러세요? 첫 아이 특공. 아니, 딸 특공, 네. 아들 특공.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제 상상을 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특별 공급에 대한 그런 생각을 옛날에 조금 다르게 해서 네. 그냥 혼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혼인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은 더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손도 많이 가고. 네. 그래서 그런 아이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좀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결혼하셨는데 이제 첫째를 낳거나 뭐 둘째를 낳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청약제도가 좀 더 배분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하긴 요럴 때 사실 다들 관심 없을 때 제도를 바꿔야지. 다들 관심이 막 극에 달한 그런 시절에는 청약 가점 뭐 바꾼다 이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좀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좀 청약 제도는 사실 아주 좀 복잡스럽기도 하고 좀 지금 엄청 복잡해요. 뭘 위한 제도인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좀 네. 그렇긴 해요. 네네. 네. 아예 그냥 다 추첨으로 하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은 순으로 뭐 순서대로 뭐 뽑게 하든지 뭐 네. 그렇게 하든지 뭐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고 내가 이제 이게 지금 기회인 것 같다 해서 분양권을 살려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매수로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좀 보세요? 아니 결국에는 분양권도 네. 그 주변 주택과의 그 가격. 시세 비교를 통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잖아요. 매수 판단을. 근데 바로 이 직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거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좀 쌌었는데 네. 일부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하는 단지 중에서 그 비교 단지를 네. 뭐 굉장히 뜬금없는 데를 적용을 하면서 막 비싼 데를 네.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뭐 내 돈 내가 낸데 이러면서 분양가를 이만큼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미분양이 좀 많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분양할 지역들은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도 안 받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거의 안 받다 보니까 네.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네 앞으로 분양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든가 이런 메릿이 좀 저는 좀 작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종전에 분양했던 분양권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은 지금 그런 거는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분양권의 전매에 있어서는 원래는 분양권의 전매라는 게 1회 정도 전매되는 게 저는 그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양을 너무 노렸지만 안 돼서 네. 아쉽다. 상대적으로 덜 그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파는 그 1회 전매 이런 게 결국은 그 입주를 전제하고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분양권 전매를 그냥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니까 막 복등기에 복복등기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분양 나는 게 복복등기가 안 돼서 미분양 나는 게 아닌데 분양권 전매가 안 돼서 미분양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싸서 안 되는 건데 뭔가 주객이 좀 전달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네. 분양권을 보실 때도 시세 주변 주택이랑 비교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좀 미분양이 좀 많다고 하는 그런 특정 지역들 그런 데들은 지금 들어갈 만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거기도 좀 입주량을 좀 따져보고 좀 들어가야 된다고 좀 보세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방에서는 이제 미분양이 많은데 사실 대구라든지. 미분양의 80%가 다 지방이고 그 중에 메인이 대구인데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났는데 그 주택의 수요가 그만큼 하지 못했었는데 그 미분양이 난 거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유난히 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를 투자로 막 분양권을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요. 네. 뭐 대구 지역에 거주하셨고 새 아파트를 바랬는데 미분양이 나서 좀 더 싸게 공급하는 그런 주택이라면 하시는 게 맞고, 대구도 그랬었잖아요. 그 모 단지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설정해가지고 미분양이 났는데 네. 그 단지에서 갑자기 할인 분양한다 그러니까 원 수분양자가 막 의자 던지고 난리가 맞아요.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단지들도 분양 가격이 좀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 불구하고 미분양이 많이 났거든요. 이런 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신이 판단했을 때 주변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인데 새 아파트의 분양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조차도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막 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가격이다. 네, 가격이고. 네, 결국은 부동산이야말로 가격을 정말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뭐 주식은 ETF라도 있어서 그냥 시장 지수를 사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마켓 타이밍에 대한 감이 좋으신 분은 그걸 ETF 투자로 버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연준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 다 잘못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내 해석이 정말 맞아. 네. 그래서 나는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위아래가 심지어 다 있잖아요. 네. 인버스하고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인버스. 곱버스. 나는, 네, 내가 마켓에 그렇게 잘 보면 그분은 위아래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롱밖에 없고요. 살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리고 개별 단지를 사야 돼요. 대구 ETF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대구 ETF가 있으면은 내가 장기로 샀다가 한 3년 이상 묵혀두고 좀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롱온리밖에 없는데 네. 담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별 거래의 위험성이 극대화된 자산이어서 정말 가격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그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20년, 21년 같은 그런 고점의 가격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소위 19년, 18년 이런 그 이전 시대의 가격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춰서 좀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이야말로 결국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네. 어찌 보면 몰빵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가격을 좀 잘 판단해서, 반대로 또 가격이 또 적정하다고 하면은 또 사야 되는 시기엔 또 사야 되니까 네네. 결단을 또 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부인남 채널에 네. 그 제가 나오면서도 이제 들었던 생각은 101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좀만 주세요. 일단 그 101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계신데 네. 어쨌든 부동산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정보라는 것도 이제 소위 시장이라든가 시황 이런 타이밍에 대한 정보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가격의 적정성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컨텐츠 중에 대부분의 그 컨텐츠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네. 뭐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는 네.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도 다뤄주시면은 이제 사실 제가 실거래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고점에 물려서 예전에 매수자들은 고점에 물리면은 곤조라도 있어서 네. 이걸 존버하면서 네. 한 10년 기다려가지고 다시 딱 그 명목 금액이나 그 이상을 예전에는 기다리는 맞아요. 요즘에 그 좀 강자가 달라졌어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거래를 보면은 21년에 샀어요. 21년에 고점이었다는 건 다 인정하죠. 근데 바로 이제 22년 뭐 하반기에 1년 만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집을 산다는 거는 임대차 기간이 2년 플러스 2년 4년이니까 최소 4년 이상은 거주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사는 건데 네. 지금은 완전 투자로만 보고 일단 사고 빠져? 그럼 팔어. 그리고 아마 이분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또 올라가면 또 밀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격에 대해서 그 마켓 타이밍만 보니까 이런 판단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가격 얘기도 많이 다루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알겠습니다. 가격 얘기 많이 할 테니까. 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채부심에 가셔가지고 또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가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상욱의 채부심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또 부동산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했고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또 발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나눠주시는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인남TV의 부인남이었고요. 저희도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